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4 번외편. 네, 그러면 본편 두 번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권기명 선생님에게. 네, 앞서 저희가 너무 정말 기빨리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님. 네. 안녕하세요. 을당 애청자인 권기명 선생님 팬인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보도하는 언론의 형태에 대해 너무 환멸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요즘입니다. 미투 운동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보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과연 언론의 자정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느낌표 3개 있었습니다. 느낌표 3개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응원을 받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 응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응원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받으셔야 저희, 우리 모두 다 응원 주고받고 해야 합니다. 네, 언론의 행태에 너무 환멸이 나고 스트레스를 저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강의를 하고 양성평등진흥교육원에서 강의력 향상과정 보수교육을 하는데 저한테 한 12번 정도 되는 그 보수교육 강의를 하는 그 시간에 뭘 쓰고 있냐면 미투 보도된 기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기사의 문제가 뭐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사를 쓴다면 어떻게 기사를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았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좋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 교수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중요한 교육 자료로 계속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것과도 연결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엔 위민이나 UNDP나 뭐 코이카나 ODA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3세계 여성들의 인파워링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주변화된 국가에 살고 있는 이제 하층 계급 여성일수록 그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정당한 제한을 받지 못하고 나의 생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단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그러니까 젠더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와 관련된 실제로 리포터가 돼서 기사를 작성해 보게 만드는 지역상의 여성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 여성들에게 우리 지금 마을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나가 보도한다면 어떻게 보도할 건지 리포터 훈련 같은 걸 시켜요. 근데 그런 식의 훈련 비슷한 것들을 제가 착안하여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사를 주고 실제 기사를 만들어 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잘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게 좋은 기사인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사실 시민 훈련이 되어야지만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더 이상 쓰지 않거든요. 맞아요. 낚이지 않고. 네, 낚이지 않고. 네. 그런 과정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들어오는 질문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만성 성폭력 사회를 바꾸는 방법으로 법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도화된 교육으로 바뀔까요? 제도권 교육 대상이 아닌 성인들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많습니다. 질문 많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 젠더 기반 폭력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으로 2013년 6월 29일 이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제도화된 교육을 모두 다 받을 기회가 있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가 문제인데 어쨌든 성폭력은 범죄이긴 합니다. 그래서 범죄는 예방하거나 범죄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예방할 수 없죠. 가해자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는 처벌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담보되면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엄벌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면 처벌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 쌓이는 것을 처벌의 확실성이 높여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처벌의 확실성이 높아지면 예를 들면 내가
과속을 하면 나는 딱지가 끊길 거야라고 하는 식의 이제 질문을 이런 식의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게 확실할까? 내가 우연히 그것을 우연에 의해서 딱지를 못 끊었다고 할지라도 딱지를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게 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피해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단속하거나 통념을 강화시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피해자들이 사실은 취약하기 때문에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거냐면 내가 나 노라고 말을 못했다는 말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 예방 교육에서 싫다고 말해라라고 하는 교육이 굉장히 무책임한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라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들에게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몸이 움직여질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훈련하게 만드는 그 교육을 시키는 게 목격자 개입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로 어떤 얘기를 얘기하냐면 2014년도에 미국에서 한 고등학교 프롬 파티에서 한 여학생이 6명의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사실은 피해자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프롬 파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그 늦게까지 거기서 술을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가해자한테 너네들 그거 잘못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걔네들 다 압니다.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사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봤냐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건 사건 자체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21명이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이스탠더 어프로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멈추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는 어떤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남성들에게 이거 성폭력일까요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좋은 토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주고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를 주면 그 상황이 나쁘다는 걸 전제하에 예를 들면 뭐 네 여자친구가 어떤 편의점에 취업을 했는데 그 편의점주가 다 상습적인 성희롱이라고 하는 항을 저지른다고 해서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보기에 여자친구가 그 성희롱을 겪을 것 같아. 어떻게 개입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상황을 큐를 주면요. 열심히 토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실제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려면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주고 그 시나리오에서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생각의 근육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교육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교육할 거냐이고 어떻게 교육할 거냐. 네, 어떻게 교육할 거냐이고 그러네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사실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엉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그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 같은 형태의 그런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을 하라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누구에게. 예를 들면 직장 내 같은 경우에는 5년차 이상의 대리직급 그다음에 주임 이렇게 올라간 분들이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굉장히 성희롱 피해 많이 겪잖아요. 네. 하지만 대리들이 예를 들면 부장님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멈춰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부장은 외부에서 자꾸 오는 사람이고 대리는 고위 직급에 계속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하는 교육을 예를 들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은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얘기하죠. 교육처럼 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공감도 못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또 질문 넘어가 볼까요? 예. 제가 읽어볼까요? 네. 예. 네. 피해 사실을 용기 내서 뒤늦게 고발해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실제 있었던 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과 그 6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설명이 아마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선생님? 네.
일단 이것이 지금 법제도 관련해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미투 이후에 성폭력 문제와 관련되는 법제도적 개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가지고는 아마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비동의 간음죄 신설, 네네. 무고죄와 관련되어 있는 개정 이 세 가지가 주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그리고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정도가 이제 지금 제한되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희롱과 관련된 두 가지 것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 세 가지 것들이 법적 개정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약간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할 거냐 아니면 그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할 거냐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정보인권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사실적시건 허위적시건 상관없이 이거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이제 막는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 있고요.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성폭력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민사에서도 그렇지만 사생활을 잘 보호해주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식의 이제 피해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때 예를 들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자. 예를 들면 어떤 식의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들을 하나 더 조항을 넣어서 그 조항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함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이제 접근해 보자. 개정안 정도를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지? 진선미 의원안도 있고 표창원 의원안도 있고 이렇게 각자 의원들마다도 안이 좀 다른데요. 그것이 다 각자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최소한은 여기까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은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것을 자기가 호소한다는 것이 자신의 피해 권리를 구제하는 차원에서의 정당한 자기 행위라고 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그것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이게 최소한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대한으로 따지게 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의 경우에 예외 없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진선미 의원안이 그런데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된 세 가지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관련돼서 노동에서의 성차별인가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 사실적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법에 규정하자라고 하는 게 진선미 의원안입니다. 이게 좀 강력하죠. 근데 사실 법무부에서는 그런 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개정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특히 이제 뭐 무고죄 이런 경우에는 이 사건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고죄로 고소해도 이게 그 오히려 재판이 지금, 시작되지 않게 하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무고죄와 관련해서 일단 멈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도가 이제 계속 여성운동이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가장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분위기를 봐서는 제가 보기엔 비동의 간음은 조금 포함될 수도 있어요. 비동의 간음은 강간 폭행 협박 없어도 최하비설 좀 맞게 되고 폭행 협박 없어도 노라고 하는 비동의라고 하는 것만 증명되면 강간으로 인정하는 이것은 오히려 조금 더 전향적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화시키는 것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가장 되기가 어려운 게 무고죄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남성들의 반발에 가장 심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되게 검찰이 되게 치사하게 춘고죄 폐지 이후에 무고죄와 관련되어 있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피해자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의 사인을 준 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사회가 그런 식의 이제 서울지법이나 이런 데서 2013년대 친고죄 폐지되자마자 했던 주요한 캠페인 중에 하나가 무고죄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함부로 고소하면 우리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고소하면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어디 있어요? 고소를 얼마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너무 욕을 하고 싶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지금 굉장히 잘못된 식의 시작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 말고 다양한 식의 이제 제도와 관련된 질문들이 좀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잠정적으로 치유도 좀 시간을 보내고 네. 그리고 준비도 좀 하고 네. 혹은 상담도 좀 받고 이러고 네.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예를 들면 리스트릭트 리포트라고 해서 제한적 신고제도 같은 걸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신고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무조건 신고 의무 이렇게 가니까 상담자들 믿질 못하거나 상담자한테도 말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담자들은 말을 들었는데 얘가 분명히 상황을 들어봤을 때 이게 만약에 피해 신고가 돼버리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피해자도 원치 않고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한적 신고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식의 절차도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는 다툼은 유예할 수 있는. 다툼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예할 수 있는. 그 유예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안에서나 아니면 군대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업무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는 유예하고 제가 저기 갔을 때 그때 나는 신고할 거야. 지금은 이것과 관련해서 리포트를 먼저 해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 놓되 그것을 당장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도가 이제 제한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처음 알았네요. 네. 제한적 신고제도. 네. 그런 식의 제도가 이제 제한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고민해보거나 새롭게 제한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예. 네. 다음 질문은 남성들 사이에서 미투를 농담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펜스롤 그리고 그들의 장난스러운 태도를 식민지 남성성과 연결지어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들이 너무 지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투를 농담으로 활용하는 문화에서 남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도 미투 할 거야라는 식의 얘기죠. 나도 미투 할 거야 아니면 너 이것도 미투 하겠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상대를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김진 씨가 그거 안희정 씨가 그거 떠보다가 김진 씨가 미투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큰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농담으로 하는 걸 참지 않은 것이 그런 식의 커다란 미투 사건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담에서 상대방을 계속 어떻게 떠보고 그리고 너가 지금 나와 관련해서 그런 식 행동을 하지 않을 건지라고 하는 어떤 숨어있는 경고를 알리는 식의 일들은 사실 남자들이 진짜 두렵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농담으로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담으로 할 때 왜 무서워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무서워?라고. 얼마 전에 SNS에서 그런 거 본 거 있는데 뭐 밥을 먹는데 뭐 미투 때문에 어디 무서워서 말도 못 하겠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이 이때까지 무슨 말을 해 오셨길래요? 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역시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재밌어 이런 거를. 네. 사실 앞에 본편에서 좀 다뤄볼까 했으나 못 다뤘던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미투나 뭐 해시태그 땡땡이의 성폭력 운동이나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속도 막 빨리 입장을 내라라고 얘기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사람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분 중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한 영화 관련 단체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었던 성희롱 사건의 어떤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아카이빙 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보고 다른 사람 제3자가 트위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하루 만에 이제 그 가해자가 나가는 강의가 잘리고 그러니까 시간 강사에서 해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영화 관련 단체에서도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벌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전에 있었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소명이 끝난 사건으로 이야기가 됐었지만 다시 트위터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올라왔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끝났다 아니다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일 수 있으니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다음에 이제 빨리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러한 속도와 질문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저는 속도와 질문 금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 사회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소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소환한다. 그때 문제가 적용이 됐고 가해자가 어떻게 정리가 됐고 그때 해촉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렇게 됐겠지. 어차피 아카이브까지 됐으면 이렇게 믿었다면 다시 꺼내서 자 여기 진짜 됐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여론에 의한 재판들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여론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론에 의한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번 분위기가 탔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지만 이 분위기가 타지 않고 사회가 말하자면 어떤 이 긴급 상황으로부터 좀 진정되고 나면 당연히 사실은 절차가 없이 다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여론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원칙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되고 그 원칙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당하지 않았겠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수를 자른다고 하는 식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했고 이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벌을 받았고 이 벌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화들짝 놀라서 다 우리 이 사람 잘랐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사자가 그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결됐던 사건들은 다 소청심사위라든지 현역부적격심사위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돌아옵니다. 가해자가. 그러니까 제대로 절차를 만들지 않으면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의 사회규범의 역할이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되는 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만은 사건의 절차에 따른 합리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일이고 그리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금방 그걸 또 듣자마자 삭제하고 하루 만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일을 저질렀던 거죠. 아까 그 네. 관리한다라는 용어가 딱 떠오르는 해결이 지점이네. 아니라 관리하는. 공동체식의 성찰이 아니라 드러내기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드러내서 없애는 방식으로의 어떤 네. 그런 거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 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네네. 예, 이거 말씀하시나요? 이거요. 하기로 읽어주세요. 예, 이 질문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저는 50살 넘은 뒤늦은 나이에 페미니즘을 접했고 인생이 전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에도 투신했던 사람인데 저에게 민주주의나 다른 진보적이라는 이념들은 대단히 잘 이해되고 절실하기까지 했었는데 왜 젠더의식만은 철저히 완벽할 정도로 부재하고 말살된 걸까요? 군사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젠더 문제는 공동체의 분열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오랜 군사주의의 영향이 제가 가치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획일성이나 권력지향성을 습득하게 한 것일까요? 저는 성폭력, 이혼, 성차별의 가족과 직장생활 등 녹록치 않았던 제 개인사를 뒤집어 보면서 어떻게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순간도 없었는지 가슴을 치면서 오랫동안 아파했습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받고 싶습니다.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해받고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사실 뭐 질문 자체가 좀 막막하기도 한데요. 너무 이런 분들이 사실은 50대의 특히 사회운동에 헌신해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를 집중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던 시대,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같이 함께 해왔던 여성들이 시대적 사명으로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잘 얘기가 되었으나 그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나라고 하는 여성의 개인이 어떤 식으로 존중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아프게 깨달으면서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50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얼마 전에 신의 10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여성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자신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공동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목소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언제나 내전을 동반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가능할 때와 가능하지 않을 때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정희진 선생님이 쓰셨던 그 글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피해는 저절로 자명한 사실이 되지 않고 피해 사실은 만들어가야 될 역사이고 피해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적 실천으로 발명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이제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피해와 가해 페미니즘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제일 네. 뒤에 그 정희진 선생님 글. 저희 세대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를 인정하면 약자거든요. 약자로서의 자기 경험을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 운동, 통일 운동 이런 거에서 내가 약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근데 나는 여성으로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구성원에서 이 위계가 생기는 거죠. 그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많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또 네, 한편 맞아요. 들거든요. 나를 피해자로서 나는 억압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내가 억압당한 사람이 그런 자의식을 인정해야지 이거는 출발하잖아요. 맞아요. 그 내전을 감당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참 저희 세대 때는 그런 질문도 별로 없었고 아까 권긴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서사화할 수 있는 자기 언어도 별로 없었던 데다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공동체에서 너무나 이 2등 시민처럼 다루어지는 그 투쟁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얘기 들으면서 네, 마음 아팠는데 네. 지금 이제는 앞으로 잘 해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사실은. 네, 예,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이제? 예,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지방선거와 함께 정치적으로 미투 운동을 이용하려는 세력 그리고 반미 투쟁 반미투 죄송해요. 너무 네, 반미 반미 어디 출신이십니까? 반미투 운동 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을 느낍니다. 지방선거로 인해 미투 운동의 취지가 달라지거나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이대로 멈추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미투 운동의 끝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미투 운동의 위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예, 오늘의 이 긴 녹음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투 운동은 아마 우리가 1월 달에 시작했을 때 저는 한 석 달이 갈 거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딱 그 시간쯤에 목소리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정치적으로 미투 운동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건 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건 뭐 이런 반미 미투 운동의 세력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미투 운동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지방선거의 후보 자격에 대해서 미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그전에는 아무리 여성 인지 감수,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여성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그런 얘기보다도 미투를 당하였으면 후보 자격이 바로 박탈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자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마 영향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일 거고요.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투가 덜 나왔던 집단들의 경우에는 그 집단이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미투 운동이 갖고 있는 대중적 파급력을 보자면 그 미투 운동은 아마 계속 암약하여 기회가 있으면 나도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나도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얘기는 언제 들려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1회 되게 힘들었어요. 2회부터는 사실은 신청자가 너무 쇄도해서 올해도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실 이건 시작일 거고요. 아마 내가 언제 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될지 말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질문은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렇죠. 말할까 말까. 네, 언제 말할까? 언제 말할까가 될 겁니다. 그래서 1회 말하게 되면 모으는 게 어려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왜 말하게 대회를 1년에 한 번만 하냐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나는 올해는 안 말고 내년에 말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막 염려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천천히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 말할까를 고민할 텐데, 말한 다음에 결과가 또 여전히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는 방식으로 돼버리면 그러니까요. 그 힘든 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남지만, 근데 제가 언제나 역사책을 읽거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은 게, 이렇게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들 안에서 생각하고 대응하려면 너무 지치고 막 이거 막 죽을 것 같고, 근데 왜 오늘도 반성폭력 운동의 좀 긴 흐름을 들으니까 그래도 숨 쉬면서 더 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끝은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저는 어제 회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제 그 범부처 성희롱 성폭력 근절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그 여가부 장관님이 주재하시고 각 부처가 다 왔는데, 각 그 부처 내에 성평등 정책관 제도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쉽게 공론화가 되고 다들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그런 얘기하면 그게 뭐냐, 벌써 성평등 가지고 꼬투리 잡고 이러셨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 조직 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잘 대응하고 조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하위직이 아니라 약간 그 상급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 전에는 그냥 외쳐도 별로 이 가시화되거나 세력화되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세력화되고 한국 사회 변화를 할 수 있는 틀을 또 만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근데 저희 마음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사그라들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 지금 이 글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 이게 꼭 막 이렇게 잘 돼야 하는데 막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저는 되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백래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백래시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백래시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협박의 목소리와 실제로 백래시를 하려고 하는 어떤 식의 어떤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 말했듯, 윤영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얘기가 통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제목에 있지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떤 큰 단위에서 현실 정치태에서의 선거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시작됐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직장 안에서도 뭐 어떤 식의 오너 일가들의 뭐 잘못된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직원들이 참지 않고 폭로를 하고 있고 대학 안에서는 학생들이 계속 교수에 의해서 당했던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권을 계속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식의 변화들이 어떤 학내 민주화라고 하는 그 꺼져버린 씨앗이죠. 사실은 학생운동이 망했나? 사그라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이걸 계기로 저는 다른 운동들의 씨앗이 맞습니다. 다시 막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내 징계위원회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내 민주화가 꼭 돼야 되거든요. 네. 학내 민주화가 되려면 학원 자주화 투쟁 같은 형태의 얘기가 다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됐을 때 우리가 다시 권위주의적 체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운동의 불꽃이 다른 모든 사회운동의 불꽃으로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오늘 더. 아니, 제가 안내해드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네. 예, 안내하고 그러면. 네네네. 예. 저희가 그 질문을 보내주시면 책을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도 질문 보낼 거예요. 저희 권기명 선생님께서 직접 세 분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벌써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권기명 선생님께 질문을 주신 분 중에 세 분께는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 단메일로 주소와 연락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HUN 땡땡땡. 네, 땡땡땡 쓰시는 분, 그 다음에 IMCA 땡땡땡 쓰시는 분, 그 다음에 KJI 땡땡땡 쓰시는 분, 이 세 분께 책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을당 대중문화의 젠더편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본편을 준비해서 돌아오는데요. 저희가 그 대중문화와 젠더편과 노동편으로 나눠지는데 노동편은 5월에 특별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은 계속 이어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 방송 청취 소감이 도 많이 올려주시는 거 아시죠? 네. 팟빵 게시판과 한국연어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소정의 기념품 뭐예요? 저희가 아직 제작을 안 해가지고요. 하지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권기 선생님. 네. 그래도 이 세 분의 선정의 병 같은 건 있어야 선정 안 되신 분이 좀 덜 서운할 것 같은데. 그 사심으로 팬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정했고요. 네.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이 책의 독자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질문을 그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게 선물로 드릴 책 3권을 제가 기증하는 건데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기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와 가해 페미니즘 한 권 하고 권김쌤이랑 저랑 공저로 참여했었던 페미니스트 모먼트 그리고 대한민국 내페비사 이렇게 3권을 무작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내시는 거는 제가 현물을 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이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네요. 아까 권긴 선생님께서 미투의 본질은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더 붙여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가 미투 운동의 끝은 없죠. 예, 계속해서 우리 이 미투 운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좀 질문하고 사유의 근육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